이준이라고 합니다. 그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실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제 논리에서는 언급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을 말씀 제가 말씀을 네. 드릴까요? 우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니까 나에 대한 정보는 누구한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 알려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형벌이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모두 전부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해서 성범죄자들은 이미 주어진 형벌을 다 마쳤는 그 형을 마쳤는데도 개인 정보를 남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에 더불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연좌제의 문제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자신의 가족이 성범죄자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정말 아무런 동의 없이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헌법에 있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서 저희 반박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이 공존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은 사적인 개인정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러한 정보 공개 청구에 더하여 그러한 범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기존의 정보 공개 청구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개인정보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그러니까 침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그런 개인정보 자체는 이제 공개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공적인 영역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합헌이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좌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먼저. 네, 괜찮습니다. 인격권의 침해는 9명, 5명이 헌법재판관 다 9명,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든 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서 이랬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거는 약간 헌법재판 판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일반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항과 전체 제도와는 좀 차이를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혹시 저희는 판결을 아시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요. 판결은 이제 합헌으로 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공익이 이제 그러한 개인의 침해, 그러한 기본권의 침해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소수인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그 위헌 종족수가 6명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합헌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법을 폐지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을 폐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법을 폐지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중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라는 의적 결정권 수를 준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5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과반수로 하면 더 많은 숫자이지만 이 법을 지금까지 잘 시행되어 왔던 제도를 폐지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보기에는 너무 적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수치에 관련된 거는 저희 5명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연좌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연좌제에 대한 피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여러 명이 2명 이상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여러 개인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상 공개 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선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도 주장했듯이 이 제도는 융통성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좌제의 피해가 이 개인의 연좌제의 피해가 개인이 재범률 이런 가능성보다 크다고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한 연좌제의 피해는 지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연좌제의 피해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함으로써 더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약간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본 문제의 본질은 공익의 이런 코스트 베네핏 분석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핵심은 공익을 위해서 그 주장이 계속 심화된다면, 공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제한해도 된다라는 그런 방향까지 더 나갈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좌제로 인한 피해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자료나 그런 거를 연좌제에 대한 피해는 측정할 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그거는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증가로 저희가 가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좌제 피해가 꽤 오래 있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등록한 것을 말소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도시로 거주 이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그러한 정부 프로그램은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자그마치 15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런 연좌제 피해 자체는 제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은 더 늘어났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명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전체 등록된 사람의 수는 수천 명인데, 그 중에 15건이라면 좀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성범죄자의 가족들에 약간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제가 피해자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우선 지금 15명으로 시작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피해 가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꼭 그런 연좌제 피해를 100% 입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15명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 연좌제 같은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5명이랑 지금 굉장히 작은 수치를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점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로 인해서 점점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희는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연좌제의 피해는 점점 측정할 수 없지만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효성이 크다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2010년도 우선 자료를 제시해 주셨고, 2018년도에 성범죄 재범률이 1.6%로 저도 그 자료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 두 자료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2010년도 경우에는 일단 재범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시행한 사람들에 한해서 1.8%로 낮아졌다라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범죄 중에서 재범이 차지한 재범률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다른 효과일 수도 있고, 그것만 독립적인 효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사실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성범죄 건수 자체가 10,000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게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재범 건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아주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범죄 건수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인 게, 우선 이 신상 공개 제도는 재범을 막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치이고,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다른 기타 요인들,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걸 그냥 참고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걸 정당하게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는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범을 신고하는 경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건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네, 많이 늘어요.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어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1311건에서 2796건으로 1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언급하셨던 그 통계 자료가 아마 예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 국회의원이 이 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할 때 쓴 자료. 그렇다고 그 제도를 그 통계 자료를 낼 때 어떤 조작이 행해졌거나 어떤 뭐 표본 집단에 대한 조작 아니면 뭐 결과에 대한 조작이 행해졌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조작에 조작이 대해서는- 해석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자료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하지만 이 자료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인 게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원이 공개된 1662명 중 단 2명만이 재범을 저질렀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2010년 자료죠.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제 2016년 전국 재범 7.4%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7.4%.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언급했던 그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 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범률은 2016년 기준 7.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력범 수사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이고 확신범에게는 얼굴 공개보다 더한 사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예방- 제도에 대한 네. 자, 시간은